예, 저는 이명학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를 정년 퇴직하고 그 후에 제 모교인 중동중학교와 중동고등학교 양교회 교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연은 한자 교육 왜 필요한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자 교육이 우리의 언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명학입니다. 저는 2년 전까지 여기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년 전에 정년 퇴직을 하고 지금은 제 모교인 중동중학교와 중동고등학교 양교에서 교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주제는 한자 교육 왜 해야 하는가입니다. 한자 한문이라고 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한자 한 글자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 하십니다. 이 한문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참 그 생계를 위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자 한 글자 모른다고 뭐 사는데 지장이 있으십니까? 살다가 조금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고 하면은 문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이나 전문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깊이 있는 개념을 파악하거나 또 아니면 이 만연체의 문장이 아니고 압축된 표현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좀 수준 높은 한국어를 좀 구사하고 싶다. 이러면은 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에 하노이 국립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벌써 10년 훨씬 전부터 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과 학생들한테 물어본 질문입니다. 한자 교육을 왜 하느냐에 대한 답인데 한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글이라는 것이 음만 쓴다고 다 읽을 수가 있고 쓸 수는 있지만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의미를 알려면 한자를 알아야지만 그 낱말이나 어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자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자 교육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휘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 한 글자 배우면 거기서 파생되는 어휘도 배울 수 있고 유의어를 배울 수 있고 또 상대어도까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이 교육이 우리말, 한국어를 배우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자가 유입된 것은 삼국시대 초라고 보통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쓴 것은 2000여 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여 년 동안 우리는 한자와 함께 생활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한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우리의 언어, 문자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라는 것이 바로 그 반증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한글 전용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공문서에는 한자를 필요한 것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한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1990년대가 되면은 신문, 또 길거리에 있는 모든 가게의 상호가 한글로 다 바뀝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1970년에 한글 전용 정책을 시행한 이래 그 한글 전용 정책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구매력을 갖춘 그런 세대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한자가 들어있는 신문이나 한자로 되어 있는 가게 상호는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누구도 구매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게 된 겁니다.
심지어 대학 교재도 그렇습니다. 대학 교재는 처음에는 국한문 혼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 누군가 그 한자어 위에 한글로 토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수제 한글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학 교재를 보면은 굉장히 시커멉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출판사에서 모두 다 한글 전용으로 대학 교재를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 도서관에서 가서 보면은 모든 대학 전공 도서는 한글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한자 교육은 점차 폐지가 되거나 지금은 재량 과목이 되거나 그래서 한자라는 한문이라는 과목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0% 이상의 학생이 자기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몇 년 뒤에 학부모님들께 자녀의 이름을 한자로 써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40% 이상의 학부형님들께서 자녀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설문조사를 시킨 학생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학부모님들께 자녀의 이름을 한자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쓰지 않고 달아나신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40%가 아니고 제가 추측컨대 아마 50% 이상의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이름을 한자로 못 쓰신 겁니다. 한자로 이름을 짓는 것은 음을 취하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한자에 있는 좋은 뜻을 취해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이나 자기 자녀의 이름을 한자로 못 쓰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다음 문장 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한글 전용이 어느 문장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1번은 국한문 혼용입니다. 2번은 한글로 유인원이 시장에 나타났다라고 썼습니다. 3번은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잔나비가 저작거리에 나타났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게 한글 전용 같습니까? 지금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분들은 2번을 한글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번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글 전용이 아닙니다. 2번 문장은 유인원이라는 한자어에 도금, 읽는 음을 한글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또 시장이라는 한자어의 도금을 우리 한글로 시장이라고 표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2번 문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글 전용이 아니라 한자어 도금을 표기하는 한글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2번 문장을 한글 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무리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한글 전용이 되려면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 풀어서 써야 됩니다. 사람을 닮은 원숭이, 잔나비, 유인원이고요. 시장은 저작거리입니다. 저렇게 써야지만 한글 전용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요. 유인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한자어를 가져다가 우리의 음을 붙여가지고 저것을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인원의 뜻을 모른다고 하면은 저 문장은 부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불경에 남무 아미 타불이라고 써 있으면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뜻은 모릅니다. 그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양서류하고 한글로 쓰고 그에 따른 사전적인 의미를 익히셨을 겁니다. 양서류하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척추동물의 한 강, 새끼 때는 민물 속에 살다가 뭐 아가미거나 뭐 이래가지고 배웠을 겁니다. 저렇게 배우는 거는 주입식이고 암기식입니다. 저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자로 배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은 두 양자고 서는 살서자입니다. 류는 무리루자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묻
두 군데서 사는 어떤 동물의 무리. 이렇게 해서 배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오랫동안 기억을 했을 겁니다. 이양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양선을 배울 때는 조선 후기에 조선 바다에 나타난 외국 선박 이렇게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양선은 달을 이자하고 모양 양자하고 배선자입니다. 이 조선의 배와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배운 학생하고 사전적인 의미를 암기식으로 배운 학생하고 누가 그 뜻을 오래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대학 신입생들하고 저 교양 과목을 할 때 첫 시간에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대각선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 그러면 누구도 다 손을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각선의 뜻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호기롭게 손을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은 답답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 학생이 대각선의 대자를 마주보다로 배우고 각을 모서리로 배우고 선을 줄로 배웠다면 마주보고 있는 모서리를 잇는 선이라고 바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또 물어보면은 환경이란 말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환경을 설명해봐라.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환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한자로 배운 화는 고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둥근 고리입니다. 우리가 화환이라고 그러죠. 꽃을 꽂아서 둥글게 해서 이렇게 목에 끼워주는 걸 화환이라고 합니다. 순환도로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빙빙도는 이 고리입니다. 경은 상태란 뜻입니다. 그 환경이란 말은 나 또는 우리를 빙 둘러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한자로 이렇게 배웠다면 그 사람은 환경하면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나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라고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각선, 양서류, 환경, 이양선을 한자로 써야 된다고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자로 쓰건 한글로 쓰건 그건 개인의 몫입니다. 그걸 왜 굳이 한자로 써야 됩니까? 저 낱말을 배울 때 이건 한자의 이런 뜻에서 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까 베트남의 학생이 얘기했듯이 저 글자를 가지고 다른 단어를 유추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되는 뜻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우리말에 아주 의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이의 애와 아이의 애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우린 그냥 비슷하게 다 발음만 합니다. 첫 번째 있는 거 보십시오. 계시와 계시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대개 계시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있는 거 보십시오. 제적과 제적입니다. 저것도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다 발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궤도, 궤도, 궤도. 저도 잘 발음 못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은 한국어를 배운 지 3개월쯤 되는 외국인들은 합니다. 입을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발음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 궤도라고 발음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말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 하면은 연음 법칙이라 해서 앞에 발음이 뒤에 영향을 미치거나 뒤에 발음이 앞에 영향을 미칩니다. 잔무, 잠무. 이것도 정확하게 발음 안 하죠?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49제. 누가 49제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49제 지낸다 그러죠. 그렇죠? 또 후유증을 휴유증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가장 많이 틀린 거는 희한하다인데 되게 희한하다라고 발음합니다. 안으로 정도로 발음합니다. 또 궤변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궤변도 궤변 정도로 발음합니다. 또 최루탄의 최는 재촉하다는 뜻의 최자입니다. 루는 눈물입니다. 저게 터지면 우리의 눈물을 막 재촉합니다. 그래서 최루탄인데 저것도 발음하는 사람은 체루탄
그렇죠? 또는 최류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어들을 한자로 먼저 배웠다고 하면은 저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놀란 거는 대학생 중에서 현재로 쓰는 학생이 의외로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현재를 현재로 쓰는 학생들은 그거는 잘못 쓴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학생이 그 있을 제자를 제로 한자로 배웠으면은 절대 현재라고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방송국에 나온 자막입니다. 되게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벌떼 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벌떼 출연이라고 썼습니다. 저거는 저 자막대로 하면은 뭐 말벌이나 토종벌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를 찍는 겁니다. 출연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 출현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개 출연이라고 하죠. 그러면 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들리는 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궤도, 후유증, 뭐 대개의 단어들이 자기가 그 단어의 정확한 철자법을 모르면 들리는 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쇄시키다도 상세시키다라고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그럼 우리 사회에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모 방송국 9시 뉴스입니다. 지록 위마의 위자를 하위자로 써야 되는데 거짓 위자로 쓴 겁니다. 이게 공영방송입니다. 9시 뉴스입니다. 그럼 이거 한자 자막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심의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글자를 못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홍반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직장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저 봉투에 써 있는 사직서는 종묘사직의 사직입니다. 저걸 냈는데 직장 상사가 왜 그만두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있을까요? 물을 내면 자네는 왜 종묘사직의 그 사직에 관한 글을 왜 나한테 주나? 이렇게 물어야죠. 저걸 받고는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이럽니다. 사직은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촬영한 건데 지금은 고쳤습니다. 저 지하철 역세 장춘당 공원의 단자는 단단자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박달나무 단자 쓴 예입니다. 이제 사전에 가도 있습니다. 입춘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봄에 들어가니까 들립자를 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봄 기운이 서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립자를 써야 됩니다. 또 다 틀렸죠? 국어사전에 부정부패의 정은 바를 정자가 되었는데 저 정자 쓰는 겁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표준국어 대사전이 틀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래 한글이 틀립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아래 한글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문학교과서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틀렸습니다. 이 한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학교과서에서 틀린 것 숫자가 100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한국한문교육학회장을 할 때 이걸 가지고 학술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전부 보내줬습니다. 잘못된 거를. 그래서 그 뒤에 다들 수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정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한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용수철, 양말, 벽창우, 온돌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한자입니다. 저 한자들은 중국, 일본에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만 쓰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라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필요한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용수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돌돌 말려있는 쇠붙입니다. 1910년쯤에 우리나라에 처음 용수철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보니까 그 용수철이 돌돌 말려있는 것이 용의 수염이 말려있는 것과 똑같다고 본 겁니다. 용은 전설의 동물입니다. 동양 서양에서 용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서양 용 그림을 보면 모두 끝이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수염처럼 말려 있는 쇠붙이라 그래서 용수철이라고 지은 겁니다. 양말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알죠. 서양에서 들어온 거는 양자를 다 붙였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거 양복이죠. 한복이 아니고 양복이죠. 술은 양주죠. 그다음에 활은 양궁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거는 다 양자를 붙입니다. 저 말자는 버섯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양말하면 서양 버선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버선이 양말입니다. 저거 우리나라만 씁니다. 중국, 일본에서 쓰지 않습니다. 벽창호는 평안북도의 벽동, 창성에 있는 소가 아주 미련하고 뭐 억세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소를 빗대서 벽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창호라고 합니다. 아주 고집세고 아주 남의 말 듣지 않고 하는 사람을 벽창호라고 그러죠. 온돌, 저것도 우리만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유용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려고 하면은 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자가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 영어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자가 합쳐진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건 갱하고 패죠. 패는 문패하고 할 때도 쓰지만 패자는 물이라는 뜻의 패자입니다. 저거 많이 안 쓰는 것 같죠? 여러분들 패거리란 말 들어봤죠? 패싸움이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저 패자입니다. 물이 지어 싸우는 게 패싸움입니다. 저 갱과 패가 합쳐진 겁니다. 갱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 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제 추론이긴 하지만 A는 보통 아로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강패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강패라고 하면은 좀 약해 보이죠? 좀 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된 바람으로 해서 깡패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우리나라만 쓰는 영어 플러스 한자입니다. 두 번째 있는 건 캔하고 통통자입니다. 저건 여러분들 무슨 단어인지 알겠죠?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맨 처음에 누군가 칸통이라고 발음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뒤에 있는 통자의 이응이 앞에 영향을 미쳐서 깡통이라고 아마 발음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아래 있는 건 컴맹이죠. 여러분들 많이 썼을 겁니다. 맹자는 눈멀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누군가 막 클릭을 막 미친 듯이 하는 걸 광클이라고 그러죠. 미칠 광자 써서 광클이라고 합니다. 뭐 선풀, 악풀, 그건 뭐 많이 쓰죠. 멘붕이 왔다. 멘탈 붕괴입니다. 붕괴할 때 붕자입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들한테 사생팬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생활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팬이다 그래서 사생팬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존에 만들어서 써왔던 겁니다. 최근에 만든 거 한번 보십시오.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뇌피셜. 들어봤죠? 저게 뭐냐 하면 뇌에서 공식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네 생각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머릿속에서 공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게 뇌피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각은 그렇고 이것을 한자와 영어로 합쳐 맞춘 것이 뇌피셜이라는 겁니다. 이거 최근에 만든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한자음죠. 산스족, 공수족. 산스족은 뭐 같으세요? 저기 TH는 헬스의 TH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실내 체육관을 못 가니까 산에서 운동하는 무리를 산스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수족은 뭡니까?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공수족이라고 합니다. 저거 요새 만든 겁니다. 불과 만들어져야 2년 이내에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알지만은 한자라는 게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개념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한자 위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사람을 닮은 잔나비처럼 우리말로 풀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개념어가 아닙니다. 개념어가 되려면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 압축시킬 수 있는 도구는 한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자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멀어지고 없어진 문자가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유용한 그런 문자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국내의 문제죠. 좀 이 한자를 거시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 동아시아 교류에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과거에 한자 문화권 국가가 5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건 여러분들 잘 알죠? 나머지 2나라는, 한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한자를 썼고 그 다음에 유교를 받아들여서 거기 문묘가 다 있잖아요. 지금도 베트남에 하면 또 과거제로 인재를 뽑았습니다. 이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란서 식민지 시절에 영어식 표기가 들어온 겁니다. 한자 표기하는 방식이 없어지고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한자 표기가 없어지고 영어식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고맙다는 말이 까먼입니다. 까먼은 한자어 가문에 온 겁니다. 가문에서. 가문은 지금 현대 중국어로 발음하는 간언입니다. 간언.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까먼이라는 건 가문에서 온 겁니다. 또 감동도 영어 표기하고 한자 표기를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어 중에서 한자어에서 온 것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까먼이 가문에서 온 거를 모릅니다. 이게 시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한글 전용 정책으로 100년이 지나면 우리도 똑같아집니다. 우리도 감사하다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어원이 어딘지 우리도 모를 겁니다. 지금 베트남하고 나중에 똑같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 유구입니다. 유구. 유구는 지금으로 하면 오키나와입니다. 거기가 한자를 쓰던, 그리고 한자로 과거제로 인재를 등용하던 나라가 유구입니다. 그 일본에 복속되면서 오키나와로 됐지만 거기는 엄연한 왕국입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보십시오. 1611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봉 이수광 선생이 명나라 수도인 북경에서 유구사신을 만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언어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말과 유구말로 서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자 문화권의 아주 가장 공통 분모가 바로 한자 아닙니까? 그 한자를 가지고 필담을 주고받은 겁니다. 저기 있는 한자들, 우리가 지금 정한 교육용 1800자 이내에 있는 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있는 문장 한번 볼까요? 귀국, 지방, 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귀국은 땅이, 사방, 몇 리냐 이렇게 지봉 이수광 선생이 유구사신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수광 선생은 유구란 나라가 궁금했던 겁니다. 너희 나라가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 돼? 물은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양지편소, 땅이 좁고 작다. 그리고 동서근만리, 동서가 겨우 만리가 되고 남북 7천리, 남북은 7천리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것만 보면 아, 오키나와 그 유구라는 나라가 이 동서가 100리 되고 이게 한 7천리쯤 되는 그런 정도 아주 작은 나라구나 짐작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귀국은 상유도호, 불도호 그랬습니다. 당신 나라는 유도를 숭상하느냐, 불도를 숭상하느냐.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느냐, 불교를 숭상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존상공자지도, 공자의 도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유교란 말이죠. 그런데 석자역 찬반은, 불자도 한 반쯤은 된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궁금한 저 나라 사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습니다. 그 아래 볼까요? 국왕성씨. 뭐 길게 안 쓰죠? 너희 나라 국왕의 성씨가 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상명령. 성은 상이고 이름은 영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왕 이름은 상령이에요, 상령. 그러니까 이 문장에 이제 그 아래 바로 볼까요? 개국 이전 위하국. 그러면 지금 유구로 개국하기 이전에는 어떤 나라였냐? 물으니까 국명오기. 나라 이름이 오기였다. 오키나와 비슷하죠? 나라 이름이 오기였다. 그리고 향국 근 100년. 나라를 누린 것이, 나라를 유지한 것이 뭐 100년이 뭐 못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맨 아래 보면 귀국, 여하국, 상근. 당신 나라는 어느 나라와 서로 가깝냐? 그러니까 상국, 최국. 상국은 중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국과 가장 가깝고 귀국 차지. 당신 나라와 그 다음이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시면 한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적인 가치가 있지만 동아시아 교류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중국에는 간화자를 쓰고 우리는 번체자를 쓰는데 그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느냐. 근데 사실은 그 동아시아 지금 여러 나라가 교류만 하겠다 그러면 상용 한자를 서로 정해서 그것이 간화자가 됐건 번체자로 됐건 익히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국 사람을 만나든 일본 사람을 만나든 베트남 사람을 만나든 간에 서로 간에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한자가 갖고 있는 동아시아 교류에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저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게 될지 몰랐는데 뭐 옛날에 읽었던 까뮤의 패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상황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읽다가 찾아본 대목입니다. 옛날에 읽을 때는 이 대목을 읽고 넘어가고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 공부하고 한문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눈에 띈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랑이라는 사람은 시청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패스트가 그 창고란 그때 라틴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와 영어, 불어, 서양어와의 관계는 한자와 우리말과의 관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영어, 불어, 서양 언어의 어원은 라틴어입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누가 그랑한테 묻습니다. 너 왜 라틴어를 공부해? 그러니까 그랑 답입니다. 이 답을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어 단어의 뜻을 좀 더 똑똑히 알려면 라틴어를 하는 게 유익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불어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자 함이라고 답을 한 겁니다. 우리라고 뭐 다릅니까? 우리가 한자를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말을 정확하게 쓰고 우리말을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자를 공부해서 뭐 유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말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 한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